에서 보통으로 청정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2.3도, 습도는 27%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매주 토요일 2부는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하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로 꾸며드리고 있죠. 각설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네,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또 민주당 대변인이셨던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공통 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뜬 인물, 진 인물. 먼저 뜬 인물부터 윤기찬 변호사. 저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꼽겠습니다. 이유는요? 제 생각엔 본인의 그 차기 대권을 위한 계획대로 순항 중이다. 안심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물론 이제 이게 전략공천일지 경선을 통해서일지 모르지만 분당갑을 통해서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당권을 쥐고 공천권을 행사하고 후에 이제 대선 주자로 나서겠다라는 게 계획이 아닐까. 그 과정에서 예전과처럼 국내 심과의 합당 과정에서 지분을 많이 요구한다거나 본인들의 인사를 본인 안대로 반영해 달라거나 이런 강한 요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국민의 심의 당원들의 어떤 마음을 얻겠다. 이런 자세로 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회가 좀 빨리 와서 국회에 좀 빨리 보다 빨리 입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코멘트 하실래요? 글쎄요, 총리를 처음에 가고 싶었겠죠. 공동정부니까. 근데 행정 경험을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단 총리는 안 됐고 또 본인들이 추천한 분들도 장관이 안 됐고 그럼 사실 할 게 이제 당에서 역할을 맡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의 관계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안철수 지금 위원장을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선택의 카드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이거 본격적으로 얘기할 거니까. 근데 어쨌든 윤기찬 변호사는 안심대로 안철수의 마음대로 가고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현근택 변호사는 밀리고 밀려서 할 수 없는 선택이다. 네. 극단적 평가가 나오니까 이따가 좀 네. 얘기하도록 합시다. 현근택 변호사는 금주에 뜬 인물. 저는 복두규 인사기획비서관 인사 어쨌든 담당으로 선택되는데 왜 그러냐면 청와대 이제 새 그렇죠. 사실상 아마 인사수석 역할을 하게 될 걸로 보고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검찰 출신이긴 하지만 이제 검사 출신은 아니고 일반직 출신이거든요. 대검 사무국장. 그렇죠. 근데 이제 인사수석이라는 자리는 알겠지만 이제 인사를 추천한 자리거든요. 검증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 민정했고 있고 지금은 이제 법무부에서 하게 될 텐데 결국은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인데 결국은 이제 본인이 아끼는 이제 분을 이제 선정한 것 같은데 왜 또 중요하냐면 아마 지금 이제 모든 언론이 이제 이시원 검사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갔는데 그 전에 감찰 조작 사건에 관여된 게 아니냐 이분을 이제 집중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복두규 이분이 더 중요한 게 아마 많은 분들이 보통은 이제 우리가 검찰 내에서는 이제 검사만 있는지 알고 일반직들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실제로
수사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실제 역할을 할 때는 이런 일반직들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그렇다 보면 윤석열 당선인의 어찌 보면 이제 복심이라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아마 이번에 뭐 권성동 법률안 하면서도 윤핵관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이분이 제가 보기에 아마 새로운 윤핵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인사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장차관뿐만 아니라 이제 공기업이라든지 모든 분야의 인사 추천을 이제 이분을 통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특히 정권 출범 초니까. 그렇죠. 초기에는 예. 인사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실세가 됐다. 핵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핵관 중에 핵관으로 아마 그동안 안 알려져 있었지만 알겠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코멘트 하실래요? 이 검찰의 직제에 일반 직원과 검사라는 이제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위계는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역할이 다른 거고 이 복두규 씨 같은 경우에는 구급공채로 들어와가지고 대검 사무국장 역할까지 했는데 대검 사무국장이라는 역할이 일반 직원들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예요. 이미 경험이 있는 것이고 또 여기서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원래 복두규 씨를 사무국장으로 당선인이 원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검찰총장 될 때? 그때 한참 뉴스에도 나왔는데 본인은 강진구 씨를 원했는데 조국 장관이 견제하기 위해서 복두규 씨를 갖다 심었다 이런 뉴스들이 있었거든요.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경험해 보니까 잘하더라. 그래서 아마 본인이 실력이 검증된 사람을 아마 모셔다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요 결국은 물론 이제 평생 검사 생활을 하셨으니까 검찰에 있던 분들 쓸 수는 있죠. 그렇긴 한데 그렇지 않아도 보면은 뭐 총무비서관도 검찰 직원 출신이고 지금 뭐 법률이나 공직기관 같은 건 원래 뭐 검사 출신도 갈 수는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아마 검찰에서 일했거나 아니면 관련된 일 했던 분들이 아무래도 인사를 하다 보면 본인에 가까운 사람들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럴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관은 모르겠지만 청와대가 지금 규모를 축소하면서도 사실상 이제 검찰공화국 우리가 많이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비서실 인선에 대해서도 이따가 잠깐 또 좀 평가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금주의 진인물은 윤기찬 변호사. 저는 탁현민 씨를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글쎄 이분이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인데 현직 뭐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비서관이죠. 아직까지 하고 있죠. 근데 이분이 어쨌든 현 대통령에 대한 뭐 애정, 모시는 자세 이런 건 상당히 좋은데 지금 현 출범하는 정부에 대해서 너무 혹평을 하고 있다. 그것도 그냥 평가가 아니고 비난성에 가까워요. 예컨대 뭐 외국 정상이 오면은 연병장에서 맞이를 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좀 혹한 표현들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께 정치권에서 어떤 딴지를 걸게 되면 물어버리겠다라는 예컨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저렇게 저한다면 이 탁현민 씨가 과연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멘트 하실래요? 비서관인 예전에는 아마 이제 비서는 말이 없다. 그냥 이제 움직이기만 했다. 근데 지금은 좀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이제 과한 말들은 있었던 건 맞고 말기에 굳이 그럴 필요 있냐 저도 생각하지만 그래도 또 할 말 하는 거거든요. 대신해서. 그래서 예전처럼 비서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숨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옛날에 썼던 말이 말할수록 자유로워진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비서관의 신분을 유지한 채 말할수록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금주의 진인물은? 저는 한동훈 후보자를 꼽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자 그러면 이제 대검 부장으로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실제로 진두지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논문 얘기도 나오고 책 얘기도 나오고 수상 얘기도 나오고 기부 얘기도 나오고 쭉쭉 나오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엄마 아빠 찬스를 통해서 스펙 쌓기 한 거 아니냐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불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언론 보도만으로 그렇게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압수수색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3군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봉사활동 2만 시간 해가지고 무료 과외로. 그럼 그거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허위다 아닌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지금 조국 장관 수사할 때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그럼 만약에 그 비영리 단체에서 2만 시간 봉사했는지 그거 압수수색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상 서울시랑 인천 관련 단체랑 프리덴션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상을 받을 때 그 실제로 어떤 내용을 기재했는지 2만 시간 봉사 그걸로 받은 거니까. 그럼 만약에
봉사가 임한 시간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그게 뭐 업무방해나 공방해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조국 장관은 그렇게 된 거예요. 표창장이라든지 인턴이라든지 그렇게 진행된 거거든요. 인턴을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죠. 그 시간 동안 인턴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인턴이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뭐 문서 위조고 공무방해, 업무방해고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지금 수사의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기부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트북 기부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뭐 딸이 명의가 아니라 회사 명의니까 뭐 허위 사실이다 고발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인터뷰에는 뭐라고 썼냐면 그냥 뭐 이메일 여러 군데 보냈더니 한 군데서 그냥 준다고 해서 한 거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이제 엄마 아시는 분이 임원인 회사에서 한 거란 말이죠. 노트북 교체 그렇죠. 시점이 교체 시기에 돼서. 된 거단 말이죠. 예. 그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여러 군데 내가 이메일을 보내서 줬더니 거기서 제안이 와서 준 거랑 왜 엄마 하필 아시는 엄마 아는 회사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뭐 버리는 거냐 그러는데 교체할 뭐 주기가 있으니까 교체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왜 그게 한동훈 딸이 근데 그걸 어쨌든 본인 명의로 안 했지만 예. 그걸 본인의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 활동도 다 연결된 거예요, 그거랑. 그래서 상도 받게 된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뭐 다 법적 조치하겠다. 뭐 아동 학대다까지 얘기하면서 본인이 그동안 수백 군데 압수수색하고 어찌 보면 뭐 땅 일기장까지 이렇게 예. 압수수색했던 분이 할 얘기인가. 어쨌든 딱 내로남불 프레임에 딱 걸린 게 아닌가. 윤건택 변호사가 길게 얘기하셨으니까 네. 윤기찬 변호사 받으시면서 일단 본격적 토론은 이거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 한독수 총리과까지 좀 연결시켜가지고 다 얘기해 봅시다. 이 한동훈 후보자의 자녀 문제는 일단 이 자녀가 현재 외국인 학교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이수 중인 거예요. 고등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입시를 치렀는데 그 입시에 지난 여러 가지 상장 받은 내역이나 뭐 봉사활동 내역을 적어서 그게 입시에 반영돼 이런 단계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뭐 미국의 한 일간지 지역 신문과 인터뷰한 기사 내용이거든요. 그 인터뷰한 게 허위라고 해서 뭐 어떤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설사 허위라고 해도 지금 단계에서는 이 조국 전 장관의 케이스랑 완전히 다른 거죠. 조국 아직 전 대학 장관의 입학 경우에는 전이기 때문에 그 엄마 아빠 찬스를 사용해서 쌓은 스펙 자체가 입시에 반영이 됐고 그 스펙에 문제가 있다. 허위 여부, 부실 여부가 문제가 됐던 것인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닌 것이고 또 하나는 상장의 부분은 인천시에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하여튼 산하단체에서 준 게 맞다. 서울시도 자기네들 어디에 사이트에 누락된 것일 뿐이지 맞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 기업체에서 쓰다 남은 그 컴퓨터를 복지관에 기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본인이 역할한 건 맞아요. 근데 하필 엄마 찬스 쓴 건 맞겠죠. 그런데 본인 이름으로 기부한 게 아니고 만약에 그 기업 임원의 기업체 이름으로 기부가 됐다 그러면 그게 잘한 거 아닌가요? 저는 누굴 통해서든 어쨌든 복지관에 그 아이들 사용하게끔 끌어다 준 거잖아요. 그랬으면 그걸 잘했다고 해야지 이걸 왜 엄마 찬스를 써서 그럼 하면 안 되는 하지 말았어야 되나요? 저는 그것이 참 왜곡된 시각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다음에 논문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지 사실 한 4페이지짜리 이 정도의 본인이 과제물 등을 썼던 것을 사이트에 올린 거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제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본 게 아니고 어떤 시선으로 그걸 다 끌어다가 맞추려고 했던 부분이 정치권에 대해서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한동훈 후보자가 조금 잘못을 추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특별히 그 부적격될 만한 사안이 없고 오히려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진하게 사용하지도 않은 이런 스펙들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문제고 물론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 학교 가려고 한 것 같은데 예컨대 입시제도의 문제점은 있죠. 엄마 아빠의 재력이나 뭐 어떤 지위에 따라서 조금 더 좋은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거 자체를 지금 비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입시제도를 바꿔보자 이런 데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뭐 찬성합니다.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논문 아니라 그러는데 그 내용들이 보면 네가 벌써 1년 사이에 뭐 한 5개를 썼다는 건데 뭐 기하학, 기초 미적분학, 세포 주기와 유사 분열 등 전자책을 썼다는 겁니다. 이렇게도. 근데 이 전자책이 떳떳하면 이거를 지울 이유가 없는데 하필이면 오늘 아침 기사에 보니까 딸이 공동 저자인 그 책이 아마존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터뷰했다는 기사들도 삭제돼 있고 사실은 그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놔두면 되는 거죠. 잘하는 것처럼. 그리고 노트북 기부도요.
아니 잘한 거죠. 근데 그거를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포장하고 본인이 그걸 통해서 온라인 무료 과외를 하고 2만 시간 해서 그걸로 본인이 실적으로 해서 상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냥 나는 기본만 하고 그 중간에 역할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마치 인터뷰를 보면 본인이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위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수사를 했습니까? 예. 집에까지 가서 압수수색하고 그 일기장도 뒤지고 실제로 뭐 서울대에 가서 뭐 봉사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진까지 다 확인하고 뭐 최강욱 의원도 이것 때문에 기소된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러면 이런 분이 본인 저도 미성년자나 아니면 그 아들 뭐 딸들에 대해서 심하게 수사하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이 당할 때는 아프니까 뭐라 그랬냐면 정서적인 학대를 했대요. 그 정서적인 아동보호법상 정서적인 학대를 했다 해서 고발하고 아까 말씀처럼 딸 명의로 한 게 아니라 회사 명의로 했는데 했다고 해서 또 한겨레 신문 기자들 고소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검찰 출신이기도 하지만 법무부 장관입니다. 장관 후보자죠. 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고발하면은 법무부에서 나중에 결국은 이게 올 거 아닙니까? 검찰로 기소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그럼 경찰이라든지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장관님이 고소하셨네? 그러면 아이고 뭐 공정하게 수사하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눈치 보거든요. 초임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으시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어쨌든 어린아이가 뭐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든 어쨌든 복지관의 컴퓨터를 기증하게 본인이 이제 역할을 엄마가 도와줬겠죠. 예. 역할을 한 것을 자랑 좀 했다고 쳐요. 뭐 이 나쁜가요? 그리고 이 복지관에 기부하게 된 본인이 참여하게 된 배경이 가사 완전히 순수하지 않고 나중에 이게 나의 봉사활동의 한 면이 되겠지 이런 마음이 있다고 쳐요. 나쁜가요? 그것까지 비난하는 것은 저는 조금 너무 앞서 나간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이미 치러진 입시에 이런 스펙들이 활용된 게 아니고 아직 입학 앞으로 전이기 입학 때문에. 전인데도 예. 불구하고 이렇게 모 인사와 비교해서까지 비난하는 것은 조금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마 이게 입시가 아니면 왜 했을까. 그러니까 뭐 국제학교 다닌다 그러지만 국제학교에 썼는지 안 썼는지 봐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2020년, 2021년 사이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건 필연적으로 입시에 쓰려고 한 그럼요. 거다. 당연히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미국 유학을 준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면 이걸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국내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2000년, 2021년 물론 이제 조국 장관 수사가 끝난 다음이었겠지만 한쪽에서는 그 엄마 찬스, 아빠 찬스에도 이렇게 수사를 하던 분이 정작 본인 딸은 다 그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기준이 달라도 되는 거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아니 근데 엄마 아빠 찬스를 썼다고 해서 수사가 된 게 아니잖아요.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해당 입시에 활용된 여러 가지 스펙에 대해서 실제 스펙대로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였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지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누굴 소개받아서 그분하고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평가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유학 컨설팅을 받아서 이건 국민적 정서에는 어떻게 평가받을지 모르겠지만 정치권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조국 장관도요. 팩트는 안 나온 상태였어요. 언론에서 의혹 제기만 하는 상태였죠. 수사해보니 허위가 나온 그렇죠. 거다. 그래서 나온 거죠.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2만 시간 무료 봉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수사를 해봐야 되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상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수상 신청할 때 2만 시간 봉사 내용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노트북 50대 예, 노트북 예.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예. 확인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른 거죠, 그게. 그렇지만 어쨌든 윤기찬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아직 대학 입시 단계까지도 가기 전이지 않느냐. 너무 문제제기가 과도하다는 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보시고 반대로 장관 후보자인데 막 이 사람 저 사람을 계속 고발하는 것도 조금 오바 아니냐. 거기서 한번 답변해 보시고요. 현 변호사부터. 뭐 대학은 아직 안 갔으니까 대학 입시는 안 쓰였겠죠. 근데 아마 국제학교 갈 때는 쓰였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에. 그럼요.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보거든요. 물론 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게 2000년, 2021년이고 지금 1학년인가 2학년인가요? 그러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예, 안 쓰였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하고 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가 아니면 이걸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저는 뭐 본질적인 내용 같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우연한 기회에 대입에 쓰였고 안 쓰였고 차이지 그걸 했던 건 거의 비슷한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자, 법무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고소 고발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워낙 모 신문사를 고발하게 된 것은 분명히 본인이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업 명의로 기부가 이루어진 것이지
딸 이름으로 기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딸 이름으로 기부가 된 것처럼 보도가 나와서 이제 고발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보도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시정이 됐다 그러면 고발할 필요까지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자 얘기가 좀 길게 나왔습니다만 민주당은 현재 뭐 공식 입장입니까? 한덕수 총리 인준 안 된다. 그리고 장관 후보 5명 자진 사퇴하라. 공식 입장인가요? 일단은 뭐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총리 부분은 공식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아마 뭐 연계하느냐 이런 얘기를 뭐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연계도 총리대로 아니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장관은 장관대로 판단한다 이렇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민주당이 장관과 총리 인준과 연계는 사실상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고요. 다만 지방선거와 연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 같은 경우에 인준 절차가 따로 국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인준이 돼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 만약에 부적격이면 그냥 국회 동의 절차에서 낙마시키면 돼요. 부결하면 된다. 예. 그러니까 계속 부적격자다라고 하면서 다른 장관과 자꾸 연계시키는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지방선거와 어떤 갭을 좁혀서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으로 갖고 가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당선인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들을 강행 임명하려고 했으면 벌써 진행을 했을 거예요. 예. 예컨대 8명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청문 요청안이 접수된 게 4월 14일이에요. 그러면 20일 지나는 4월 24일, 25일부터는 당선인이 청문 경과 보고서를 다시 송부 요청하게 되면 그때 바로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또 청문 보고서가 이미 채택된 후보자도 4명은 채택이 있잖아요. 됐고요. 예. 그러니까 4월 14일부터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고 특히나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14일 날 요청안이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청문회가 됐고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안 됐지만 어쨌든 당선인이 요청 그 송부 요청을 하면 그 뒤로부터는 임명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국회를 존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저렇게 단체로 밀어지게 되면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송부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임명 강행 수순으로 가게 그렇죠. 된다. 한동훈 후보자도 지금 4월 19일 날 요청을 했거든요. 예, 요청이 접수가 됐으면 5월 8일까지가 사실은 이제 20일이에요. 그럼 그 이후부터는 요청할 수가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뭐 임명은 뭐 당선인이 자유니까 하시면 돼요. 할 수 있죠. 하면 되는 건데 예. 지금 저는 좀 우려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론도 안 좋고 당내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마치 뭐 인준을 안 해주면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도 임명을 강행하겠다. 뭐 저는 그런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임명을 할 거면 하면 되고 말 거면 하면 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선인한테 당의 의견을 전달했다는 기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게 확실합니까? 뭐 저도 그렇게 듣고 있어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근데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추가적인 의혹이 있거나 아니면 제기된 의혹에 대한 객관적 증빙 자료가 제출이 안 돼서 조금 더 곤혹스러워요, 사실은. 그때 민주당에서 조금 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나왔다 그러면 당선인 입장이나 당의 입장도 조금 더 편했을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병역 같은 경우로 해소가 돼 버렸고요. 입시에 아빠 찬스가 적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외관상 강한 의혹은 드는데 그것을 입증할 만한 정황이 추가로 제출이 안 돼서 예. 상당히 난감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뭐 지금 보니까 뭐 기사로 뜨는 게 아마 9일까지 재송부 요청을 한 거 보면 정호영 후보자도 임명할 것 같아요. 임명 강행 네, 수순이다. 그런 수순인데 예. 그게 과연 이제 득이 될지.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다른 뭐 역대 비해서 굉장히 낮거든요. 오히려 뭐 부정 여론이 높은 여론조사도 있는데 첫 번째는 용산 이전이지만 두 번째는 인사거든요. 인사 문제에 있어서 문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사퇴를 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사를 표명하는 거라 뭐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당연히 제가 보기에 여론을 좀 살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당선인 측에서는 우리 총리는 한덕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또 통보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뭐 법적 현실상 입법 권력을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부결시키면 계속 고집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단계에서는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만 인수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다시 임명 동의안이 국회 다시 제출됩니다. 그래서 그거 찬반 투표를 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찬반 투표를 안 열고 제 생각에는 경과 채택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고 그러면 의장이 직권 상정하지 않는 한 인준안 자체가 상정되질 않아요. 안 되죠. 그 상태로 간다는 거죠. 예, 그 상태로. 예. 민주당이 아마 제가 볼 때 그 상태로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지방선거까지는 그렇죠. 투표로 그냥 부결시키면 좋은데 차라리 부결이건 가결이건 그게 아니고 인준안 자체를 상정시키지 않고 장기간 간다. 상당히 정치적인 거죠.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용이라는 분석에 민주당 동의합니까? 지방선거용은 아니고요. 아마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그 뭐 당행정이 상정이냐 아니냐도 정치적인 행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도 여론조사로 보면 사실은 뭐 정치라는 거는 여론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예. 정호영 후보자 당연히 이제 뭐 부적격이 많지만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좀 긍정 여론이 많았어요. 근데 이후에 쭉 나오면서 보면 이제 부정 여론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김앤장 이런 게 터지면서. 그렇죠. 그런 것도 예. 있고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해명을 제대로 안 된 거죠. 지금 당선인 측에서는 뭐 예전에 뭐 민주당 측 인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와 그때는 왜 통과되고 지금은 안 하냐 이 말씀 많이 하시는데 국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전 같으면 장관 하던 분이 김앤장 가서 뭐 한 20억 받을 수 있지 뭐 문제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랑 다르게 사네. 왜 그분이 왜 장관 갔다가 다시 또 김앤장 갔다가 다시 또 갔다가 정리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예, 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민주당 인사였기 때문에 무조건 통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도 왜 옛날에 민주당과 협치 차원에서 한 건데 왜 통과 안 시켜주냐. 그거는 제가 보기에 하나만 한 말이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당선인 측에 있는 많은 분들 다 마찬가지죠. 알겠습니다. 예. 지금 현건택 변호사가 결국은 여론인데 국민 민심을 안 살필 수 없는데 이런 표현 썼잖아요. 일각에서는 더 나아가서 아니 윤석열 당선인은 민심을 잘 그냥 무시한 것 같다. 자기가 취임도 전에 기대치가 낮게 나오는데도 뭔가 바꾸려는 의지를 안 보인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국민의 이 눈높이가 높아진 건 맞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강요를 보는 눈높이가 갑자기 엄청 높아졌어요. 34명의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할 때 민주당 뭐라 그랬어요? 법률에 위배된 사안이 없다. 예. 선례가 될 것이다라고 대통령께서 하시면서 다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녹취록 청문회 녹취록 한번 다 봤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당선인 측에서는 그런 민주당 예전에 했던 그런 기준에 맞춰서 인선을 내놨더니 민주당 갑자기 눈높이를 높여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당선인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민주당의 그 본인들이 불과 몇 달 전에 했던 이런 기준하고 색다른 기준을 자꾸 내놓으니까 네.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는 뭐 그게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이게 연쇄작용으로 가느냐 요게 중요한 바로미터인데 어떻게 돼가는가요 앞으로? 저는 뭐 한 분 정도가 더 많으면 한 분 정도가 더 정호영 장관 후보자 얘기하시는 거죠? 고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복잡해졌죠. 아까 거듭 말씀드린 대로 악화되는 게 아니고 좀 나아졌기 때문에. 더 입증된 게 없어서. 그러니까요. 현건택 변호사는. 글쎄요. 어쨌든 민주당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여섯 분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아마 이건 당선인 측에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뭐 강행하겠다. 그거는 뭐 본인들이 판단해서 하는 건데 그로 인한 결과도 결국 본인들이 감수하는 거거든요. 이제 저는 아마 결국은 월요일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뜨거울 것이다. 뜨겁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법률적으로 정해진 그 시점적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8일 10일 날이죠. 10일 날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불가피하게 현 총리인 김부겸 총리의 제청으로 장관들에 대한 임명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인준 표결이 언제 어떻게 국회에서 일정이 잡힐지 모르지만 그 시점까지는 지금 이제 김부겸 현 총리가 밝힌 바에 의하면 만약 본인의 제청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임명이 된다면 그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되고 그리고 본인은 물러나는 뭐 이런 모양새로 뭐 상당 기간이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예전처럼 서리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피하게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김부겸 총리께서도 계속 임기를 또 유지하시긴 쉽지 않아요. 안 하겠다고 또 했으니까요. 본인이 아마 추경호 기재부 장관만 임명 제청하고 하면 나머지는 이제 그만두시지 않을까 싶고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총리 인준안 상정 자체를 안 할 게 아니고 그냥 빨리 해라. 해야죠. 예전에 보면요. 김부겸 총리도 사실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늦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의장이 직권을 상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상정 자체를 하고 인준을 가결하든 부결하든 절차는 진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진행 때가 되면 하겠죠. 근데 이건 이제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요청하시면 낼 수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그때가 언제인지는 그거는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죠. 여기까지 합시다. 1시 30분 향해 가고 있네요. 끝장 토론 각설하고 듣고 계신데요. 네, 잠깐 교통정보 좀 확인해보고 아직 교통정보가 준비가 안 됐군요. 자, 그러면 정말 뜨거운 정치 이슈로 이번 주에 떠오른 거는 이재명 그리고 안철수의 등판입니다. 이재명 인천 계양을, 안철수 부천 분당갑. 근데 물론 분당갑은 아직 공천이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만 거의 그렇게 가겠죠.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현근택 변호사. 일단 두 분이 기본적인 정치적인 스탠스는 비슷합니다. 마치 그러니까 결국은 당내에 진입해야 되겠다. 원내에 진입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당을 어느 정도 좀 장악해 당대표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차기 대선 나가야 되겠다. 그 플랜은 비슷한 거예요. 그럼 이 차이가 뭐냐. 안철수 후보도 사실은 거의 혼자 딱 당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이재명 지금 고문 같은 경우는 당을 장악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고문이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에 되는 것도 당내 어찌 보면 굉장히 저항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다선, 386 이런 분들은 들어왔을 때 본인들의 위치가 흔들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이 비슷하냐면 그래도 좀 안정적인 곳으로. 왜냐하면 출마를 했는데 모든 분들은 아마 원했을 거예요. 두 분이 어쨌든 분당에서 붙든 계양에서 붙든 이렇게 원했을 텐데 그건 어찌 보면 서로 약간 피한 거거든요. 양쪽 다 본인에게 유리해 보이는 지역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성남에서 왜 안 나오냐 이러는데 성남 경기도는 이미 본인의 텃밭이에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 지금 이번 대선에서 대선이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수도권. 그중에 저희들은 2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저희들이 좀 앞서갔다고 보고 인천이 사실은 현직이지만 좀 저희가 좀 낮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인천에 출마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좀 바람을 일으켜달라는 게 있고 아시다시피 지방선거나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경기도는 좀 이미 저희들이 조금 앞서고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인천 승리를 위해. 그렇죠. 그러면 아주 좋은 카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저는 약간 비슷한 면도 있지만 다른 면이 있는 것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경우에는 큰 견제 없이 전 개인적 생각은 견제 없이 무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이재명 전 지사의 경우에는 당내의 강력한 견제 하에 문 닫히기 전에 얼른 들어가야 되겠다. 예컨대 수사가 시작되고 스크래치를 받게 되면 분명히 당에서 견제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늦기 때문에 이미 이제 좀 무리수, 명분이 사실 좀 떨어져요. 계양 같은 경우에는 더블 스코어로 이겼던 곳이죠. 인천 전체가 1.9%로 이재명 후보가 이겼지만 계양만큼, 을만큼은 더블 스코어로 이겼고요. 분당은 사실은 본인이 가게는 험지로 느끼는 거죠. 대장동을 연상케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따라서 쉬운 곳으로 갔고요. 또 하나는 방탄용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정책로를 우선시했다. 명분보다는. 그리고 하나는 이제 보태자면 거기다 꼬리표를 달아준 게 총괄선대위원장을 꼬리표를 달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은 당내 계파적 갈등을 조율하는 차원일 것이다. 예컨대 이번 지방선거는 녹록치 않은 지방선거인데 총대선거 선대위원장이 사실은 감투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부담스러운 자리죠. 이렇듯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당내의 역학관계에서 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안철수 후보와 상대적으로 약간 다른 위치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후보가 견제를 안 받는 거는 이제 안철수 후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혼자 솔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당을 접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그냥 원오브 대밀 가능성이 많고 근데 이재명 후보는 저도 사실은 분당갑 선택하는 건 잘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분당갑 선택을 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유불리도 있지만 분당갑 나오는 순간 이번 선거는 그냥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대장동으로 끝납니다. 계속 대장동을 그렇죠. 진점화할 수 있다. 근데 이걸 선거 기간이 한 달도 안 되는데 동안 대선 기간 내내 했던 거거든요. 불리한 프레임이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리한 프레임인데
그 프레임에 스스로 들어갈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분당갑에 안 나간 건 잘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항을은 저는 애당초에 가시려고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정해놓고 이제 명분이 오길 기다렸고 더군다나 유정복과 박남춘인가요? 그 인천시장 두 분의 경쟁 관계가 보면 유정복 후보가 다소 조금 앞서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에서 보면은 이제 명분이 섰죠. 여기 가서 인천을 사수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라서 명분만 보고 기다렸던 것이지 이재명 저 같은 제가 만 측근이라도 아마 괴양을로 가라고 권고했을 거예요. 뭐 험지로 뭐하러 갑니까? 살아와서 당권 장악한 이후에 대선 또 도전해야죠. 총괄 선대위원장이면 전국 지역을 다니면서 또 지원 유세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죠? 아마 주로 뭐 경기도권이 주로 경기 서울 뭐 인천권도 되겠지만 다른 지역 예를 들어 저희들이 뭐 대전이라든지 충청도 이런 부분도 아마 지원 유세를 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 개항이 지난번에 뭐 더블 스코어 정도는 아니고요. 한 10% 안쪽. 9에서 10% 뭐 이 정도 사이에서 이겼던 지역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 일부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경기도지사 후보들 인터뷰를 보내드릴 텐데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재명 전 지사 언급을 딱 했더니 대뜸 어떻게 인천으로 갈 수 있냐고 그걸 제일 강한 공격 포인트로 삼던데요. 아니 경기지사 나오신 분이 뭐 경기지사 신경 쓰면 되지 뭐 왜 또 다른 데까지 신경 쓰는지 모르겠어요.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4년 하셨던 분인데 도민들의 평가도 좋다고 자부하신다면 왜 인천으로 가시느냐. 그거는 경기도에 갇혀 놓으려는 프레임이죠. 대선 후보가요. 예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부산에 있던 분이 서울로 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호남에 있던 분이 서울로 오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영토를 넓히는 거다. 경기도, 인천. 예를 들어서 경기도하고 만약에 인천에 뭐 지역을 두고 나중에 서울에서 뭘 하면요. 수도권에서 다 자기 진영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자꾸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에 성남에 특히 대장동에 갇혀놓는 본인들의 프레임이 안 먹히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 먹힌다? 그럼요. 아니 그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성남시장. 김은혜 후보 측에서는 경기도지사, 경기도민을 향한 투표 전략으로 이재명 전 지사를 공격하는 포인트로 삼을 수는 있죠. 본인이 예를 들어서 분당 나왔으면 아마 경기지사 나가는데 도움이 되겠죠. 계속 대장동 얘기할 테니까. 마찬가지예요. 안철수 지금 위원장도 예전에 노원에 무슨 연구 있어 갔습니까? 아무 연구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분당에 올려 그러니까 안내비 거기 있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대선에 정도 나가는 분들은 지역이 따로 자기 없다? 지역이 그럼요. 따로 없습니다. 급하게 가신 건 맞죠. 인천에 사실 찾아가신 곳이 또 보다 이제 손쉬운 곳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명분은 그만큼 없는 것이고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이재명 전 지사가 경기도를 버렸다라는 프레임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니까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어쨌든 이재명 전 지사의 경우에는 배지 따러 손쉬운 곳으로 간 건 맞죠. 이것은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자, 1시 37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잠깐 들어보고요. 후반부 토론 또 이어가겠습니다.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대교에서 서초, 신갈 부근에서 수원, 그리고 오산부터 남사까지 정체가 꾸준합니다. 이후 북천안에서 남이 분기점 쪽으로는